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호석입니다. 오늘 이제 Grammar in Exam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2013학년도는 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012학년도, 2011학년도, 2010학년도 계속해서 우리는 수능 외국어 영역, 즉 영어 시험을 봐왔고 이번에도 역시 영어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00점을 맞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그 7, 80만 명의 수험생들이 다 가지고 있죠. Grammar in Exam이라는 강좌는 바로 이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근본적인 강좌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려면 그 외국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외국어를 정체를 잘 밝혀내서 해석도 잘하고 문법도 잘하고 해석을 잘한다는 건 또 독해를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또 어휘력을 좀 더 이렇게 증가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외국어의 모습,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장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공부 방법, 그것이 뭐냐면 문법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Grammar in Exam, 시험에 나오는 문법이다라는 이 제목 때문에 이게 수능 시험에, 단지 수능 시험에 어법 문항 2개 맞추고자 하는 강좌구나 이렇게 아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보다 커다란 스케일과 보다 커다란 그리고 깊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법 시험 문제는 좀 더 직결되고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항 2개 정도는 정말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강좌가 Grammar in Exam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영어라는 걸 좀 더 잘 이해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어법 시험이 됐든 무슨 주제 뭐 제목 문제가 됐든 빈칸 추론이 됐든 외국어로서 이 영어를 내가 좀 더 잘 이해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비해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야 됩니까? 고2든 고3이든 재수생이든 이 GI 강좌를 한 번도 안 들어본 학생들은 반드시 한번 들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수 문제 같은 거에서요. 1 플러스 2는 3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외웁니까? 1 플러스 2는 3이다 이렇게 외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2개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이야. 제가 갑자기 뚱뚱지처럼 이런 산수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장치, 그죠? 어떠한 법칙, 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응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는 이런 게 응용이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6이다라는 걸 외우고 다니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1, 그다음에 여기 2개, 그다음에 3이라는 걸 이렇게 뭐가 3개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거를 한 카테고리다가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이렇게 해서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외국어 영역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해하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쉬워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마치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2는 3이야. 왜요? 라고 물어보면 외워. 1 더하기 2는 3이라고 돼 있어.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우리나라 또 일본에서는 전 세계에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안 그러는데 우리와 일본에서만 마치 1 플러스 1은 3이라는 걸 가르칠 때 이렇게 더하면 3이라고 돼 있어. 법칙상. 그러니까 외워.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게 문법 공부의 정통적 방법인 양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급 앞에는 더가 붙죠. 왜 붙을까요? 여러분 good 형용사지 않습니까? better 그러면 비교급이 됐어도 형용사죠. 그럼 최상급은 역시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최상급만 더를 붙여요? 그럼 왜 더 붙이죠? 왜 최상급일 때 더 붙이죠? 법칙이야. 그냥 끝나요. 법칙이야. 그래. 그 나중에 덜을 붙이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또 예외야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덜을 붙이게 됐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영어의 단순하게 그 문법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 영어라는 이런 말이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땐 이렇게 되고 어떨 땐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통달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문외아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냥 주장명령 제한 요구 재촉동의 난 다음에 대절을 하고 주어나고 슈도 원형 쓰거나 아니면은 슈도 생략시키고 원형을 써. 왜요? 법칙이야.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끔씩 문법 시험 문제에서 근본적인 거, 가장 그 근본적이며 그 언어적으로 이해한 사람만 맞추라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험에 틀린다고요. 시험에. 제가 얘기하는 문법을 이해하면서 공부하자라는 이 모토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후진 방식 말고 멋있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그냥 무슨 지적인 허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맞고 틀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문법을 공부할 때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문법, 제가 이 그래머인 이그잼에서요 영문법 모든 걸 다루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대명사편, 뭐 관사편 같은 거 있잖아요. 관사 어쓰냐 더쓰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얘기하고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뭐 형용사의 무슨 용법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전치사의 무슨 용법 이렇게 굉장히 곁가지 있는 것들. 미국 학생들도 헤매는 거. 하버드생들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도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프랙티컬하지 않은 것들 안 해요. 영문법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만 주로 합니다. 그런데 기왕 할 바에는 정말로 뭐예요? 이해하면서 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그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새로 나오면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걸 따 먹으시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한답시고 자 이걸 한번 알아볼까? 이러다 보면요 18세기에 말이야 영어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말이야 이래갖고 영어 발달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런 건 저도 안 합니다. 선생님 3인칭 단수 현재 S 붙잖아요. 왜 붙을까요? 굉장히 궁금하긴 하지만 그게 시험 문제와 직결되진 않죠. 그렇죠? 그런 건 저도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얘기하려면 좀 재밌긴 한데 그냥 이런 거 진짜로 그냥 외우자. 아시겠습니까? 네, 가정법에서 if절 나온 다음에요. 가정법 과거할 때는요. if절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주어가 I였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was가 아니라 were죠. 그렇죠? were예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영어 발달사 같은 얘기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야 19세기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vare라는 게 있었는데 뭐 이게 비동사인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변형되어졌는데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선생의 무슨 지적 능력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야 이런 걸 그냥 우리가 그냥 외우고 지나가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그렇지라는 거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적 허세에 지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저도 안 하겠다고요. 왜? 나는 학원 강사니까. 학원 강사는 시험 점수 올려놓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강사니까. 알겠죠? 예.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합시다. 작년에요. 제가 고대 히브리어랑 제가 대학원에서 고대 히브리어랑 그 다음 학기에서는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는 고대 히브리어, 한 학기는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할 그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게 그 교수가 학생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기에 자기가 시간표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교수를 선택을 못 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배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이해를 위주로 하는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다 걸렸어요.
두 과목이 다. 그래서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쉽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곽성순이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제가 실명 말씀드려서 뭐합니다. 고대 히브리어과 교수님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경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헬라어 막 고대 그리스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책이 말이야 문법적으로 말이야 막 다 외워야 되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두 과목 다. 근데 이 두 교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어. 아니 어떻게 언어 체계가 이렇게 미칠 것 같은 어려움이야. 그럴 리는 없어.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양쪽이 다 하셨대요. 그 두 분이 뭐 친하지도 않은 분인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깊이 노력하고 언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했다가 결국은 이게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성질이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해서 그걸 언어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수업 들은 우리 그 같은 그 교실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정말로 기분 좋게 정말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그냥 듣기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입 벌리고 저는 진짜 제 생각엔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 그 선생님들과 저는 정말 공감대를 느꼈어요. 여러분이 GI 수강 후기가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이상하게요. 수백 명이 쓴 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꼭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식이에요. 이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영문법을 상당히 정말 흥미롭게 공부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저와 같은 목표점을 갖고 있는 그 교수님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을 느끼면서 입 벌리고 끄덕끄덕거리면서 두 학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 이 강좌가 끝나게 되면 긴 강좌 같지만 사실은 하루에 하나씩만 들으면 2달도 안 돼서 이 강좌 끝낼 수 있어요. 한번 목표를 정하세요. 저 수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9월 10월 달에 가가지고요 이런 얘기한 선생님 그 겨울이랑 봄에 시간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래마인 얘기쌤 들을 거 그랬어요. 이런 학생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1월, 2월, 3월, 4월, 5월 달에 그때의 수험생인 학생들은 지금 이 44강을 볼 겨를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서 2달도 안 되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수업 들을 때 그냥 잘 이해하려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OT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특징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제가 펼칠 건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킬미숙 이래가지고 내용 설명이 있거든요. 그 설명 킬미숙이라서 미숙은 사람 이름 아닙니다. 미숙함을 죽여버리자. 이런 뜻이죠. 그 밑에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은 것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한 부분들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필기 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필기를 이렇게 뭐 좀 간혹 가다가 뭐 해도 좋습니다만 이해 위주로 한 다음에 나중에 킬미숙 부분만 딱 보면 복습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습하고 나중에 책을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1강부터 있잖아요.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연습 문제들만 또 탁탁탁 푸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복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따라가 보고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그 왜곡된 그 일본 분들에 의해서 그 일제시대 때 들어온 연구 방식, 1920년대 오노게이 영문법이라고 있었어요. 워낙 영어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 것 같은 그런 아마 느낌이었나 봐요. 그 오노게이라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모든 영어를 제가 전부 다 법칙화 시켜버렸어요. 이럴 땐 이런 법칙, 이럴 때 저런 법칙 막 이래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법칙화 시켜버려가지고 그냥 외워버린 그런 법칙이 나중에 또 한 몇십 년 지나서 또 메들리 종합영어라는 게 또 있었는데 그거랑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달달달 법칙적으로 외우는 것이 영문법 공부인 양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패러다임 속에서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너무 이렇게 막 좀 신랄하게 이렇게 좀 비판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의 저의 이 방법이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지금부터 내가 공부하는 이해시키는 이런 방식은 저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우리나라와 일본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전 세계적인 정통파 공부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공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관계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해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배속을 1.2배속으로 듣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1.2배속으로 듣는 것이 좋은 방식이에요. 제가 제 수업을 들을 때 1.0보다 1.2배속이 더 좀 리드미컬하더라고요. 자, 관계사 부분입니다. 관계사 부분은 왜 내가 제일 처음에 하느냐? 왜냐면 제 친구 중에요. 미국 친구인데 베일리라고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4개 국어를 능숙하게 합니다. 근데 그 베일리라는 친구가 저한테 몇 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 게 있다. 한국 학생들한테. 뭐냐 그랬더니 아니 관계대명사를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는 거야. 여러분들은 의아할지 모르지만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 관계사는요. 내가 볼 때는 영문법 중에 가장 쉬운 영문법이에요. 정말 쉬운 영문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 학생만 관계사 부분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메일리라는 그 친구가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이 관계사 부분이 그렇게 한국 학생들이 참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면서 사실은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시험 문제에 빈번하게 나오는 거죠. 빈번하게. 2012학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2011학년도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고요. 그전년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관계사 문제는 영원히 2002학년도에부터 시작돼서 2002학년도 이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관계사 시험 문제가 수능에. 근데 그때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집중하십시오. He gave me a book 이랬습니다. 그런 나한테 책 한 권을 주었대요. 근데 I had read it 이랬습니다. 시제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과거인데 had pp 나왔죠. 이건 과거 완료죠. 또는 대과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앞문장이 과거인데 여기 had pp 썼다는 건 이게 이 문장보다 하나 전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너무 쉽습니다. 웬만하면요. 그 예문으로 들어서 문법 설명을 할 때는 가급적 단순 명쾌한 그런 문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영어를 완전하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SI로 여러분이 가셔서 Syntax in Exam 이거는 이제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10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 문제 풀 때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들을 공부하고 하는 그 문장 구조 공부하는 구문 강좌인데요. 거기서 SI에서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문장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들은 다음에 SI 들으면 좋아요. 또는 동시에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가급적 이해를 위해서 개념을 중요하니까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줬는데 나는 그 책을 읽었었던 거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한 문장에 쓰고 싶다 만약에 만약에 한 문장에 쓰고 싶다. 그럼 여러분 He gave me a book 한 다음에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접속사가 왜 필요하냐? 그게 2장 병렬구조편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재밌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한 거구나. 이것도요, 이상한 방식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이상한 방식. 우리나라 정말 지금 대단해요. 뭐더라? 절의 개수, 마이너스 1은 접속사 개수, 뭐 이런, 이 무슨 수학도 아니고, 뭐 이게.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절이 2개지. 그 2 빼기 1은 접속사 개수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제발 이렇게 좀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왜냐면 이게 어떨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틀린 말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요. 떠나서 이런 식의 발상을 아이들이 자꾸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면 그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 해석을 안 하고 여기 절 있네? 여기 절 있네? 그 접속사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자꾸. 언어로 안 받아들이고 기계로 받아들인다고 자꾸.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꾸 영어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좀. 내가 왜 이렇게 하소연을 사실 이 강좌를 많은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다 압니다. 많은 학원에 선생님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후배 강사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씩 아마 이렇게 수업하다가도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다소 거슬러 보여도 그 좀 충정해서 나온 말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똑같은 거. 여기도 문장이죠. 여기도 문장이죠. 똑같은 거 사이에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접속사가 없이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죠. 자, 문장과 문장을 한 문장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접속사를 썼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it가 뭐죠? 여기서 it지만 너무 쉽죠? it가 뭐예요? it 그것이요. 그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이란 뜻이죠? 맞아요.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it가 뭐죠? 그러면 책이죠. 책이죠, 선생님. 책을 받는 거죠. 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이란 뜻이죠. 그렇죠. 100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킨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and 나온 다음에 I had read 했는데 자, 이틀 같은 거를요. 지시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런 용어 싫으세요? 싫어도 그냥 들으세요. it는 그거란 뜻이죠. 그거, this는 이거,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거,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죠. 이거, 그거 이렇게 손가락 짓자, 그죠? 그러니까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대명사예요. 대명사라고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쓴 대명사죠. 이해하시죠? 너무 쉽죠? 근데 있잖아. 영어에는 뭐도 있냐면은 관계 대명사도 있대요. 관계 대명사도 있대요. 얘도 뭐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얘도 대명사라고요. 얘도 대명사예요. 다만 얘는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대명사. 얘는 관계시켜준다고 해서 관계대명사예요. 두 개 공통점 뭐라고요? 대명사라고요. 그러니까 위치도 앞에 있는 책을 뜻을 그대로 쓴 그거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위치도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공부하는 거? 관계 맺어주는 대명사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뭐가 연결시켜졌죠? 접속사 and가 필요했었죠. 접속사가 필요했었죠. and든 여기도 but 써도 괜찮아요. but. 그죠? 그걸 나한테 책을 한 권 줬는데 그러나 나는 이거 썼던 거야. 그것도 괜찮네. 뭐 그런데 읽었던 거야. 뭐 and도 괜찮고. 자, 그런데 접속사가 필요했었는데 관계대명사는 이름이 뭐라고요? 대명사인데 지가 관계 맺어주는 대명사래요. 그러니까 관계 맺어주는, 지가 관계 맺어주는 데니까 우리 이 문제에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and가 필요 없죠. 누가 대답할게요?
촬영 PD가 지금 촬영 PD가 했는데요. 그랬어요. 아,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it와 which는 똑같은 뜻이라고요. 앞에 써 있는 어떤 거를 또 쓴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관계 맺어주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관계 맺어주는 연결해주는 접속사, conjunction, and든 or든 but이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t든 this든 white든 it랑 which랑 차이점은요. it는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을 쓸 때 앞문장에 있었던 거를 또 받을 때 접속사가 쓰고 쓰는 거지만 which는 안 쓰고 그냥 쓰면 된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관계대명사의 모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관계 맺어주는 거니까 관계 맺어주는 자리로 가는 거죠. 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썼던 게 여기로 간 거예요. 관계 맺어주려고. 여러분, 그럼 여기 있었던 게 여기로 가면 어려워지나요? 여러분, 그게 어렵다 그러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공부를. 그 무슨, 뇌 원숭이 뇌도 아니고, 말이 심한가요? 아니, 근데 심하게 하고 싶어요, 진짜. 아니, 여기 썼었어. 어? 나는 그거를 읽었어. 그 책이야, 책. 그 책을 읽었었던 거야. 근데 그 위치를 여기다 썼어. 그러면, 오, 갑자기 어려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해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러냐고요. 안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치는 책이란 뜻인 거예요. 앞에 쓰이는 book을 또 쓴 거예요. it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가 주어로 쓰든 목적으로 쓰든 보어로 쓰든 관계 대명사니까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일종의 명사 같은 거잖아요. 무엇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로 쓰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1 때 그걸 배웠죠. 그렇죠? 근데 지가 뭐로 쓰이든 간에 늘 앞에 온다고 이렇게. 근데 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책.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써 있는 문장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gave me a book. 그런 나에게 책을 줬습니다. 근데 그 책 내가 읽었던 거야.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책이란 뜻이라고. 제발 잊지 마세요. 책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 써 있는 그 뜻이에요. 내가 언젠가 이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벌써 10몇 년 전에 열 몇 명 하는 수업이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애가 선생님 관계대명사가 뜻이 있는 거였어요? 이러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뜻이 있는 거였네. 그러면 야 네가 네 입으로 관계대명사 그랬잖아. 네 주둥아리로 내가 막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제가 막 좀 약간 심했어요. 야 네 주둥아리 막 그랬어. 네 이름을 대명사 그랬잖아. 관계 맺어주는 대명사라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래놓고 대명사는 앞에 쓴 걸 또 쓴 건데. 근데 뜻이 없는 거야? 야 뜻이 없으면 뭐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뭐예요? 추임새예요? 아무 뜻도 없는 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네. 아무 뜻도 없는 말인데 써. 대명사인데 아무 뜻도 없어. which 이거 써. He gave me a book which I had read. which는 뭐예요? 그러면 뜻 없어요.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마치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질문했던 애가 구정고등학교 전교 1등 하던 학생이에요. 걔가 멍하더라고요 그날. 그래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도 그렇게 멍하게 만들어 놓은 공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관계대명사는 아무 뜻도 없는 것이냐. 기계장치인 것이냐.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려면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며 관계부사가 답하려면 뒤가 완벽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위치가 무슨 뜻인지 안 가르쳐줘.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가 뭐가 있나 없나 막 이렇게만 보지 해석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치 앞에 뭐 이렇게 through which 2011학년도 시험 문제였나? 거기다 through which가 나온 거죠. 그럼 아이들이 경기를 이렇게 한다니까 위치도 어려워 죽겠는데 through which 그러면 막 어려워. 그럼 여러분 through it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갑자기 쉬워지죠. 갑자기 그것을 통해서 이러죠. 왜 쉽게 느낄까요?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야 그건 뭐야? 앞에 어디 있는 거겠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through which 그러면 어려워. 막 토해. 어려워요. 뭐 관계대명사는 늘 어려워요.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데 다음 같은데 있잖아. 지식인 검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제가 가끔 보거든요. 애들이 뭐 요즘 뭘 어려워하나. 그런데 보면요. 관계대명사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좀 뭐 해석해 주세요. 뭐 내공 뭐 50검 뭐 이거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뭐 이 문법은 뭐 뒤가 뭐 어떤 것으로 써 뭐 좀 그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도대체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안 된 건데 또다시 그러한 답변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참 진짜 불쌍해.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위치는 책인데. 그리고 얘는 어디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Which I had read. 이게 원래 어디 있었던 거라고요? 여기 있었던 거라고요. 여기. 근데 이걸 앞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발상은 완전히 캐병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오늘 첫날부터 좀 점잖아야 되는데 좀 미안합니다. 이 적나라한 말투 때문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가운데 있는 게 위치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인 거예요. 위치는 의미적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대명사니까. 대명사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를 받은 대명사로서 read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근데 그냥 앞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는 나한테 책 한 권을 줬는데 그 책 내가 읽었던 거야. 바로 그런 책을 나한테 준 거야. 그 걔네들 이렇게 두 번 말한 거예요. 두 번 말한 거.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어에는 관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사를 해석해 줄 거기에 대응할 말이 없는 관계로 옛날부터 우리말 어법으로 맞춰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나에게 했는데 잠깐 쉬어봐. 나에게 내가 읽었던 책을 줬어. 그래서 얘는 해석을 안 하죠. 그죠? 우리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는 나에게 내가 읽었던 책을 줬어. 그럼 여기를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공부 시간에 자꾸 이게 마치 없는 것처럼 개무시. 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하니까 이게 아무 뜻도 없는 것이냐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영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린 번역가가 아니에요. 그럼 영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이해하면서 영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더 쉽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인터넷이든 뭐든 하여튼 현장 강의든 영어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또 영어 책에 있는 거의 대부분 책에서 다 이런 걸 모토로 삼죠. 이런 걸 주장하죠. 영어는 영어답게 공부하자. 영어는 영어적으로, 영어답게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적으로 공부하자. 그렇고 슬로건은 그건데. 그죠? 그러나 공부할 때는 뭐예요? 그런 나에게 내가 읽었던 책을 줬다. 이건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맨날 한국어식으로 하면서 말은 영어적으로 하자. 이런 게 참 너무 진짜 웃기고 가소로워요. 저는 진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한 거 다 이해하시죠? 이해되십니까? 정말 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이제 한두 개 합시다.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연습을 좀 하자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것도 현장 강의에서 물어봤다가 완전 뒤집어졌던 거예요. 자, I visited the school. 그 위까지 뭐가 있으면 나한테 딸이 있어요. 나한테 8살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외국인 학교, 영어 전문 뭐 무슨 학교에다가 입학시켰어요. 그리고 얘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있나 하고 학교를 방문해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쓴 거예요. I visit the school. 자, 여기는 진짜 쉬운 시험 문제예요. which야, where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my daughter learns English 이렇게 됐나요? 자, which야, where야.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이러실 거예요. 아, 선생님 순서대로 하셔야죠. 관계대명사는 지금 좀 전에 했지만 관계부사는 아직 안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뭐냐면요. 얘는 관계부사죠. 그렇죠? 얘는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였던 거예요? 일종의 대명사. 그죠? 앞에 써 있던 이 학교를 다시 그 학교로 받은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응용하세요. 그럼 관계부사는 뭐의 일종이에요? 부사 일종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앞에 써 있는 명사를 뭐로 바꾼 거예요? 부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절이잖아요. 여기도 절, 여기도 절. 그죠? 이거를 관계 맺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얘는 뭐냐면 학교라는 말을 다시 그 학교로 대명사로 바꾼 건 위치고 이 부사로 바꾼 건 where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ere는? 얘는 뭐예요? 그 학교라는 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 아닌 목적으로 쓰겠죠? 또는 보어나. 근데 얘는 뭐야? 부사예요. 뜻이 뭐예요? 뜻이 그 학교에서죠. 에서. 그 학교에 또는 그 학교에서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친구 베일리라는 미국 애가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운가? 이 뒷문장에서 내 딸이 영어를 배운다 해놓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 학교라는 명사가 필요하냐? 그 학교에서 라는 부사가 필요하냐 물어본 거예요. 너무 쉽죠? 답은 뭐예요? 왜요죠? 내 딸은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듣고 보니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맞춰요. 뭐? 선생님 보세요. 제가 하는 방식이요. 뒤에 관계 대명사가 답일 때는요.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관계 부사가 답일 때는 뒤가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요. 응? 근데 뒤가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문장이 이루어질 구성으로서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계 부사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이 학생이 안 한 게 뭘까요? 해석을 안 했죠. 그죠? 해석을 안 하다가 큰일 난다고요. 모든 문법, 어법 시험 문제는 해석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먼저 해놓고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요. 해석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쉬운 문법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라고 딱 쓸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수능 시험은요. 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뭐 토익이라든가 탭스라든가 뭐 이런 상한학교 시험 문제들 이런 거는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 내지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한 수험생들한테 하는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자마자 툭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그렇게 뭐 한 2, 3년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오는 거지. 웬만하면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해석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딱 보고 문법적으로 문법성 판단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 안 하고 풀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몇 년 전에는 막 내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이 어법 시험 문제는 절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절대로 안 해도 된다. 라고 맨날 주장하다가 요즘에 좀 바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나는 못 봤는데 그 인공을 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살짝 바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한 경우에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그분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필요 없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감사해요. 학생들이 이제 오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잘 보십시오. 그게 왜 해석 안 하고 이거 동사 있고 목적어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부사다. 이런 식이 왜 위험한지 자 보십시오. 내가 그 현장 강의에서 이랬거든요. 야, 잉글리시 빼면 뭐야 답이? 그때 진짜 많은 학생들이 위치 그러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위치 뭐 이러는 거예요. 난 완전히 그때 돌아버렸어요. 내 딸이 배운다. 보니까 목적어 없네. 러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답은 위치지. 이런 식으로 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뜻이 되는 줄 아세요? 여기다 위치라고 답을 쓰게 되면? 나는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게 그 학교죠. 근데 걔 말대로 내 딸은 주어. 이게 동사. 근데 목적어가 빠졌어.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학교라는 명사예요. 정신 차리세요. 얘 학교란 뜻이에요. 그러면 명사 학교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주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뭘 역할을 해요? 걔말 맞다나 목적어가 빠져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목적어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딸이 뭘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그 학교를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말도 안 되죠.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글이었다고요? 8살짜리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나 가봤다고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딸이 학교를 연구하는 학교 연구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기는 계속 답이 뭐예요? 계속 외워요. 여기 목적어 없어도. 그 학교에서 내 딸이 배우고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목적어 빠져도 되나요? 그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타동사가요. 목적어가 들어갔을 때 완벽한 문장인데 목적어가 안 들어가도 완벽한 문장인 경우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거 너무 많아서 무슨
뭐 따로 예를 들 게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leave라는 단어는 정말 전형적인 타동사죠. leave me alone 이러잖아요. 나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둬. leave me. 그죠? I left my heart. 뭐 이런 거 있죠. In San Francisco. 뭐 이런 노래 있죠. 내 마음을 두고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를 좀 내버려둬라. 뭐 이렇게 leave, left는 leave의 과거죠. 그렇죠? leave는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내일 떠나는지 모레 떠나는지 한국을 떠난대요. 그때 내가 야, 너 언제 떠나? 이럴 때 When do you leave Korea라고 굳이 쓸 필요 있나 없나요? 써도 되지만 우리끼리 여기가 한국인 걸 아는데 그럼 그냥 When do you leave 이러죠. 그렇죠? 네. When do you leave 이럽니다. 그냥 너 언제 떠나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수많은 타동사가요. 목적을 썼을 때 완벽한 문장이지만 목적 안 써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해하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답이 위치인 거예요. where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뒤가 완벽한 문장일 때는 답을 관계부사 쓴다. 관계대명사가 안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가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해석해보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자꾸 뒤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가 답이고 뒤가 완벽하면 관계부사가 답이야. 라는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자꾸 그 말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오도되냐면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쪽으로 오도된다고요. 딱 봐서 빠졌네 뭐 이런다고요. 뭐가 없네. 그러니까 답은 뭐야? 위치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수업 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학교를 방문했어. 근데 그 학교 내 딸이 공부하고 있어. 그럼 얘가 답이 위치면 내 딸이 그 학교를 연구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그죠? 왜 목적 안 썼을까요? 아니 과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또는 뭐 영어 배우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답은 계속 외워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문 하나 더 넣을게요. 뒤쪽으로 올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문법, 어법 문제였는데,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그런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를 저자가 여행 가서 목격한 다음에 쓴 글이었습니다.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그 꼭대기가 그 플랫하다고요. 평평하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단이었어요. 제단. 그 뭐 태양신한테 이렇게 막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the top, 자, 그 꼭대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is the plac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위치일까요? where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Gods and humans met 이렇게 나왔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꼭대기는 뭐였냐면 바로 어떤 장소냐? 신과 인간이 만났던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해석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신과 인간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야, 관계사긴 관계사인데 위치야, where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때도 어떻게 푸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 학생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약간 조롱의 웃음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지적 우월감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만 하고 순간적으로는 분명히 저런 새끼들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죠. 선생처럼 어떤 학생 이 주어죠. 동사죠. meet는 동사잖아요. 근데 I met him 타동사죠. 근데 목조가 빠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뒤가. 그러니까 답은 위치겠구나. 이런 학생이 꼭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럼 무슨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게 위치가 더 place라는 명사잖아요. 대명사. 그럼 또 뭐가 돼요?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쓰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일종의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일종의 명사고 주어 아닌 목적을 써야 된다고요. 중학교 1학년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누굴 만난 거라면 꼭대기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장소를 만난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꼭대기는 무슨 장소예요? 신과 인간이 그 장소를 만난 거예요. 신, 인간, 야, 우리 저 꼭대기 만나러 갈까? 그리고 그 꼭대기를 만난 거예요. 그 장소를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까 여기서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장소에서 신과 인간이 만났죠. 지들끼리 만난 거죠.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계속 답은 뭐예요? where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뭐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답은 위치 이렇게 유도하는. 그래서 사실은 답이 where인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겠습니다. Paris is the place. 또 공교롭게 또 place예요. 파리는 무슨 장소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그렇죠? 자, 그러면 which예요? where예요? I love 그랬습니다. most.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야? Paris. place죠, place. place라는 명사고. 얘는 그 장소에서라는 부사예요. 그럼 내가 말하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장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which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정말로 love의 목조가 필요하죠. 나는 그 장소를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where를 잡았으면 무슨 뜻이 돼요? 그 장소에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내가 제일 사랑해. 누구 사랑해? 그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쓰려고 했다고요? 파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야. 그러니까 내가 파리를 사랑하는 거죠. 파리에서 내가 무슨 사랑을 나눴다라는 뜻을 적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는 답이 위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해석을 하면 되게 쉽다고요. 예,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제 전치사가 앞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올 때 그럴 때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부터 먼저 할게요. 4번 This is the box in which I put my books 이렇게 나왔잖아요. 쉽죠? 자 보세요. 이것은 박스입니다. 무슨 박스예요? in which에서 위치가 뭐예요? 박스예요. 그러니까 박스에 이런 말이에요. 박스 속에 in이니까 나는 내 책들을 넣어놨지. 이런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더 어려운 걸로 할게요. The government laid out 뭔가를 내놓은 거예요. policy 해놓고 그 뒤에다가 against which the labor union struggled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laid는 lay의 과거죠. lay는 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하나를 놨다고요. 놨는데 out, 내놓았다고요. 우리말이랑 똑같죠. 내놓다. 바깥에다가 놓다. 그러니까 내놓다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내놓은 거예요. 자, 정책 하나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against which 그랬죠. 그 which가 뭐예요? 정책이겠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항하여 이런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정책에 대항하여 레이버 유니언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투쟁했다. 이런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against it. 하나도 안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문장이에요. 한 문장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 없어요? 관계시켜주는, 맺어주는 말이 필요 없죠. 문장을 따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against it 쓰겠죠. 그리고 얘 자리는 일반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제일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the government laid out a policy. The labor union struggled
against it 그러겠죠. 됐나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쉬운 거죠. 정말 쉬운 거예요. which는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또 쓴 거예요. 또는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문장일 수도 있어요. 자, 보실까요? father bought my brother.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a new computer, 새 컴퓨터를 하나 사줬는데, 사주셨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it made me,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kill him, 그를 죽이게 만들게. 그럼 너무 심하죠. 자, it made me pissed off. 이것도 약간 요즘도 이거 속어에 들어가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원래 오줌이라는 뜻인데 열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를 열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럴 때 어렵나요? 안 어렵죠. 여러분 it는요 컴퓨터를 받는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아빠가 내 동생한테 새 컴퓨터 사줬는데 그게 나를 열받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컴퓨터가 나를 열받게 했나요? 컴퓨터가 나를 막 이렇게 약 올리나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동생한테 이거 사줬다라는 그 내용 전체를 봤죠. 그렇죠? 그 it를 봤죠.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and로 연결해도 역시 여기 계속 it죠. 되겠죠? 문장과 문장 사이 접속사가 연결시켰으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요? 그런데 and를 딱 지웠어요.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쓰면. 그러면 앞문장 전체를 받는 말을 it가 아니라 which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ch는 결국 뭘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앞문장에 어떤 명사 하나만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문장 전체 또는 어떤 일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받을 때도 역시 it가 쓰이는 것처럼 똑같이 which가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쉼표 적었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 경우에는 앞에 전체를 받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주로 이렇게 쉼표를 씁니다.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앞부분의 전체 문장 또는 어떤 그 커다란 부분, 명사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커다란 부분을 받을 때는 이렇게 쉼표 쓰고 which 쓴다 하는 거죠. 쉼표 안 쓰면 안 돼요. 주로 쓰세요. 알았죠? 이것이 이제 3번 이야기입니다. 3번. 되겠습니까? 4번 이야기는 좀 전에 전치사 얘기한 거 했고요. SI 강좌에서 1강이 역시 또 관계사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아주 그 전치사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들어간 거 굉장히 많이 그 예문을 들고 있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자, 그리고 지금 3번 부분 한 거죠. 3번 책을 볼까요? He tried to finish the work. 그는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정말 불가능했어. 그럼 뭘까요? 끝내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문장에 to finish the work라는 이 부분을 받았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which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which는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경우가 한 90%지만 한 10%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라든가 일부의 어떤 그 행위 이걸 통째로 받을 때가 많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을 받을 때는 that으로 써도 괜찮지만 who나 whom으로 받는다. 미국식 영어에서는 주격으로 써도 who, 목적격으로 써도 whom입니다. who입니다. 전부 다 who. 그러나 전치사가 붙을 때는 뒤에 whom이 붙어야 됩니다. who가 아니라. 자, 이거를 전치사 붙는 거랑 뭐 사람인 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가 예문 하나 드릴게요. Look at these Russian poets. 이 영화 어디에서 있었던 그 대사인데, 야, 이 러시아 시인들을 한번 봐봐. 해놓고 이제 이게 뭐냐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러시아 시인들을 봐봐. 했는데 most of whom I've killed. 그랬어요. 결국은 죽이다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둘을 나누라. 야, 이 러시아 시인들 한번 찾아봐. 해놓고 얘가 누구예요?
러시아 시인들이죠. 걔들 중에 대부분, 그죠? 요게 한 묶음이죠. 뭐에 뭐. 중1 때 배운 거예요. 뭐에 뭐. 어? 그들 중에 대부분. 그들이 누구예요? 러시아 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중에 대부분. 요게 지금 주어를 쓸 수도 있고 목적어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주어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 뒤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었던 거군요. 해석 되게 쉽죠? 야, 이 러시아 시인들 한번 봐봐. 사진 속에 있는 이. 어? 얘네들의 대부분을 내가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whom이란 말은 오늘날 전치사 뒤에 쓸 때는 of who, in who, at who 이러지 않고 at whom, in whom, of whom 이렇게요. 목적격 쓸 때 이렇게 whom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인 것까지 했는데, 근데 2번은 다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번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2번은 I pick up a man who 이랬죠. 나는 사람을 뽑았어. 선택했어. 근데 who 이랬어요. 됐나요? 그래서 I thought 그래서 얘가 목적격으로 썼나 보다. 목적격으로 쓰는 건 원래 whom이지만 전치사가 있지 않은 걸 때는 그냥 목적격으로 써도 괜찮다 그랬잖아. 아까 주격 써도 되고 목적격 써도 되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죠. 내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인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나왔죠?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was hones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조심하십시오. 관계대명사.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who가 나왔는데 뭐 사람 아닐 때는 위치가 나오겠죠.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럴 때는 보나마나 이렇게 된 거죠. 삽입절 가운데 껴든 거죠. 내 생각에 이런 말이 껴든 겁니다. 걔가 정직하다고요. 내 생각에 걔가 제일은 이란 말 없군요. 내 생각에 걔가 굉장히 정직해. 바로 그런 사람을 내가 뽑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주로 이럴 때 이제 껴드는 게 I thought, I guess, 추측하다, I believe, 믿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게 여기 잘 껴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끝낸 셈이죠. 5번.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석하라고요. 나는 그 남자를 채용했는데 걔는 되게 부지런해. 뭐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 한 번 더 하시고요. 자, 저와 함께 영문법을 확실하게 한번 붙잡아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